분노를 걷어내고 나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한 번도 매번 모든 폭력적인 언어들은 please, 제발의 비극적 표현이다. 가슴에 귀를 기울일 때 제발을 조금 들을 수가 있을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 그대로 있어라. 그게 공감의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비폭력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착해져야 하나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노는 허락되어야 됩니다. 당연하지가 많을수록 괴로워지는 건 나인 것 같아요. 잠재력은 우리 안에 있다. 지금 그 감사를 듣고 내 가슴이 어떻게 뛰는지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다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자기 욕구를 이야기할 때 그게 상대방이 꼭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은연중에 내 욕구를 표현하면서 좀 강요처럼 들어줘야만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그렇죠. 엄마가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이는 집을 막 어질러놔요. 청소 잘 하지 않고. 근데 엄마는 좀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원할 수 있죠. 엄마가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비폭력 대화로 이제 아이한테 표현을 했어요. 엄마는 정말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쉬고 싶어. 그리고 휴식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네 방을 좀 치워줄 수 있겠니? 혹은 네가 먹은 그릇은 좀 설거지를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드럽게. 좋은데요? 그런데 아이가 방을 하나도 청소를 안 해놨을 수 있죠.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러나 이 방이 깨끗하고 싶은 건 아이의 욕구인가요? 엄마의 욕구인가요? 엄마의 욕구죠. 네. 아이는 지금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꺼이 엄마의 요구를 들어줄 힘이 있고 그럴 마음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돕겠죠. 지금 아이의 머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첫사랑에 깊이 빠져서 아무것도 돌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 어지러진 건 아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에게도 내가 모르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부탁할 수는 있어요. 치워줄 수 있겠니? 근데 그걸 듣고 그 아이가 어떤지 할만한지도 물어보시는 게 좋죠. 지금 이 대화에는 엄마의 욕구만 있지 그걸 받아들일 아이는 어떤지 만약에 전보다 더 어지럽다면 그것과 아이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소통이겠죠. 상호적인 거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관절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네. 관절되지 않았을 때 그때 자기 마음을 또 어떻게 보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NO라는 대답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요. 이게 정말 체득이 되면 뭔가 욱하고 올라오는 게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네. 예, 그래도 뭔가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합리적으로 비폭력 대화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뭔가 관찰이 안 되네 라고 좀 만약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평화롭게 내 욕구를 얘기를 했으면 네가 들어줘야만 해 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화가 날 거예요. 상대의 거절을 들었을 때.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내 욕구의 책임과 권한은 나에게 있지 상대에게 있지 않다는 걸 정말 이해한다면 화가 나지 않고 슬프겠죠. 상대의 협력이 너무 필요한데 그야말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거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상대가 거절하면 많이 슬플 거예요. 낙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난감하고 괜찮아요. 그러나 화가 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저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자기 마음 수련에 있어서도 되게 좋은 지침이 될 것 같네요. 요즘에 마음이 좀 길을 잃었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되는 구절도 많고 했는데 제 프로그램 이름이 가슴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네. 가슴으로 더 이렇게 서로 교감하고 네. 느끼자 이런 거였는데 책 구절 중에 마사 선생님이 어느 이제 워크숍을 갔다가 굉장히 이제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속으로 났지만 이제 그의 상황을 더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얘기를 풀어가셨던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정리하신 말씀이 상대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 붙들려 가지 말고 그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보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은 우리가 이 사회의 조건화된 방식에서 길들여진 방식을 많이 따라가요. 이기고 지는 게임, 혹은 강하거나 약해 보이는 거, 안전을 위해서 사실 좀 강해 보이도록 포장하는 거, 혹은 뭔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 묻는 거. 그래서 때로 우리의 입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귀가 걸려 넘어지면 막 분노도 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런데 가슴을 보면 인간의 감정은 참 보편적이라서 슬픔이든 절망이든 혹은 두려움이든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갈등이 있거나 오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말의 표현에 담긴 폭력성, 그걸 넘어서 들으면 그 모든 것들은 대체로 제발 나를 어떻게 봐주세요. 보통 우리가 갈등이 될 땐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들을 때가 많거든요. 뭔가 공격적이고 어떤 비난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그게 감정적으로 다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이 비폭력 대화가 왜냐하면 비폭력 대화에서는 그것을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의 호소로 보거든요. 마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모든 폭력적인 언어들은 please, 제발의 비극적 표현이다. 비극적 표현? 네. 제발 나는 이 욕구가 중요해요 라는 걸 비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에 귀를 기울일 때 제발을 조금 들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죠. 당신은 어쩌면 일밖에 모르냐, 일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냐, 이런 아이들한테 관심도 없지, 이런 비난을 하고 있다고 봅시다. 사랑이 식었어 라던가 여러 가지 말로 우리는 쉽게 비난을 하죠. 배우자를. 그러면 듣는 남편은 뭘 생각하게 될까요? 나 이제 더 이상 좋은 남편이 아니구나, 이 사람한테는. 자기 비하를 하거나 나랑 있는 게 즐겁지 않구나. 이게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들어요. 그런데 다시 아내 얘기로 와봅시다. 여기서 이 공격성을, 분노를 걷어내고 나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나와 좀 더 있어 주세요. 같이 있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좀 슬프고 이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전처럼 따뜻하게 교류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이렇게 말을 못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한 번도 매번 그러면 상대는 이 가슴 뒤에 호소를 들을 수가 없고 그냥 피난하는 걸로 들려요. 그 옆에서 행복할 수가 없죠. 그때 그렇게 나에 대한 어떤 비난처럼 들리는 그 말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please를 읽어라. 그럴 때 우리는 머리에 에너지를 쓰기보다 가슴을 보려고 해요. 저 말 뒤에 느낌이 뭘까? 절망스러운가? 슬픈가? 화가 났나? 뭐가 필요한 걸까? 뭐가 필요해서 저렇게 슬픈 걸까? 이걸 느낌과 욕구를 듣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럴 때 머리로 듣는 것보다, 머리로 왜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사람의 욕구에 가깝게 가닿을 수 있어요. 가슴으로. 네. 그리고 상대가 비로소 나를 이해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분노도 좀 내려가요.
공격으로 들리면 반격하게 되거든요. 예. 아니 뭐 나는 일 많이 하고 싶어서 해 이렇게. 음. 그런데 만약에 아내의 느낌, 당신 많이 지치고 힘들어. 나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돌려준다면 어떨까요? 아직 토라져 있을지라도 분노 게이지는 낮아져요. 뭐하러 결혼했어? 이렇게 갈게. 당연하지 말이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 떨어져요. 그리고 대화는 계속 오가는 파도 같아서 주고받으면서 매 순간 관계가 살아나는 쪽으로 기여할 건지 관계를 죽이는 쪽으로 기여할 건지 달라지죠. 좀 보태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그 예에서 문제는 내가 그렇게 들어줄 마음이 나느냐는 거예요. 나도 불만이 가득한데 그렇게 따뜻한 가슴으로 상대를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고통스러워서 네. 누군가에게 좀 그걸 들어줄 힘이 없을 때. 네, 그런 상태라면 내 그런 비난 어린 표현을 따뜻하게 가슴을 열고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폭력교를 배웠음에도 쓰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그래요. 알지만 내가 왜 계속 공감해줘야 돼? 나도 힘들어. 그러면 어디가 지금 물이 찰랑찰랑 모자란 걸까요? 내 가슴이 그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먼저 물을 채우고 돌보고 공감해줘야 되는 거죠. 나를. 그래서 늘 관계 안에서 소통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보다 내 가슴을 공감하는 일이 먼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아까 예로 든 그런 부부의 대화에서 내 가슴을 먼저 공감한다.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내가 충분히 여유가 있고 상대의 마음의 귀를 기울일 여유가 있으면 당신 혹시 힘들고 지쳤어?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잠깐 스탑하고 물러나서 저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먼저 돌봐주셔야 하는 거예요. 또 그 표현이 또 잘 솔직하게 나가는 거겠네요. 네. 나도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서 공감하기가 그렇죠. 어려워. 이런 식으로 말을 풀어가나요? 네. 예. 그러면 좀 더 진솔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당장의 어떤 반응을 하기보다는 좀 거리를 두고 좀 화를 시키고. 네. 공감하며 듣고 공감을 표현하기. 이게 왜 중요한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늘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왜곡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나를 이해하고 수용해 줄 사람, 공감해 줄 사람이죠. 특히 마음이 힘들 땐 더더욱이. 그런데 실은 우리의 듣기 능력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말하는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잖아요. 특히 문명사회가 되면서 더더욱이 언어는 정교화해지고 나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은 화려해졌는데 내 관점, 내 의식적 필터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 이런 거지 너는 이런 사람인가 봐 라고 끊임없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가 정말 가슴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우리에게 공감이 더더욱 목마른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저도 책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마샬 선생님이 어떤 그 분노한 대중들 앞에서 막 어떤 공격을 받으실 때 계속 이제 뭘 반박을 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그랬군요. 그렇게 힘드셨군요. 계속 이제 그 말에 계속 공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뭔가 상황이 막 반전되고 풀리는 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내 비명 뒤에 호소를 상대가 드디어 이제 알아주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분노가 좀 내려가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모든 공격적 표현 뒤에는 제발이라는 호소가 들어있다. 이걸 들어주려고 할 때 이해받은 사람이 계속 화가 나지는 않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렇게 아팠구나 라고 이렇게 공감해 줄 때 상대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뭔가가 편해지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공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솔루션을 찾아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감은 생각보다 훨씬
위력적이고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믿어요. 자기 내면을 볼 여유를 갖게 예. 해주고. 네, 그리고 많은 순간 우리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혹은 누군가가 마음의 고통을 호소할 때도 해결책에 기반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특히 남성분들은 더더욱이 정서적 공감보다는 예. 문제 해결적 관점. 문제 해결적 관점으로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정서적 공감이라는 말이 표면적으로는 좀 낯설거나 불편하거나 매우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간에조차 사실 그 문제를 겪고 더 성장해낼 잠재력은 우리 안에 있다. 각자에게 있다. 예. 그러면 이 고통이 지나가고 이것이 싹을 틔워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일궈낼 때 가장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적인 힘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얘기하면서도 듣는 사람의 태도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거든요. 저 사람이 내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는지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계속 영향을 미쳐요. 어떤 경우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없기도 하죠. 근데 공감할 때 우리는 나의 판단을 넣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 하려던 얘기를 충분히 만날 수 있도록 돕죠. 공감이 잘 되는 경우에. 이 사람 또한 자기 욕구와 좀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평가하지 않고 조건 없이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데서 오는 든든함. 그게 공감의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비폭력대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 그대로 있어라. 뭐 편안해지네요, 마음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그대로 있어라. 사실 그 사람의 감정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든 간에 그 사람의 삶의 경험이라 겪을 가치가 있거든요. 그걸 다 겪고 나면 흘러서 도착해야 될 어딘가에 도착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방해하지 않고 어쩌면 안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자기 경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 그것이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그 뒤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많은 순간 공감은 침묵 속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내가 어떤 에너지, 내면의 에너지로 그 옆에 있는가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해 주지? 하는 순간 내 마음은 복잡하고 힘이 나도 약간 긴장이 돼요. 오히려 그보다 지금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하는 표정으로, 그런 가슴으로 있으면 내가 들어줄게. 내 모든 관심을 그 사람한테 열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기술보다 이 안에 내가 어떤 에너지 상태로 이 앞에 앉아 있는가, 기꺼이 들어줄 건가 평가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사실 찾으실 필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분노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요.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지혜롭게 잘 해소할 수 있을지, 우리 삶에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선생님의 말씀에서 분노를 어떻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해서 쓸 것인지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분노는 제거하거나 컨트롤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에너지거든요. 어떤 강력한 에너지죠. 그 뒤에도 꿈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비극적이거나 폭력적일 수 있어서 무언가를 해치죠. 그건 두려운 일이긴 해요. 그러나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분노 자체를 제어하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골마요.
분노는 허락되어야 됩니다. 안전한 방식 안에서. 그리고 분노 뒤에 정말 내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 거기서 나한테 호소를 보내고 있는지 들어줘야 좀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그 에너지를 전환에 쓸 수가 있겠죠. 비폭력 대화에서는 당연시하는 생각을 삶을 소외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로 봐요. 사실 우리는 나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예를 들면 부모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면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등등이요. 예. 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와 그 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는 달라요. 이때 첫 번째, 그 일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수준이니까.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도 당연한 거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잠깐 멈추어 생각하면 세상에 당연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믿어질 만큼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죠. 말씀 듣고 보니까 남녀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남자면 이래야지, 예. 남편이 이래야지, 아내면 네. 이래야지, 네. 성역할 이런 것도. 우리한테 무거운 짐이 늘어날 뿐 감사는 사라지죠. 그 어린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많은 수업이 있었는데 일상 속의 감사를, 비폭에 대해서는 감사를 찾는 일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일상 속의 감사를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죠. 아이가 건강한 거, 우리 집에 큰 탈이 없는 거, 어떤 분은 아이가 이빨을 닦고 잠을 자는 거. 했더니 한 분이 문득 이러셨어요. 그런 건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까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게 특별히 감사할 일이 아니라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안정적인 삶의 토대이기를 바라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 어머니께서 매일 아침상을 차려주고 아이들이 올 때 현관에서 맞아주고 그렇게 하시죠. 예. 그건 당연했으면 좋겠으니까 안 감사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이건 좀 아닌데? 네. 작고 사소하지만 우리가 해낸 것들에 대한 감사와 축하가 있기를 좀 바라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를 놓으면 그 감사도 좀 빛이 날 것 같고요. 사실 분노는 내 안에 난 불이거든요. 우리 사이에 난 게 아니라. 당연하지가 많을수록 괴로워지는 건 나인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내가 억지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여기서 볼 수 있으면 분노하는 일도 낮아지고 감사가 늘어나겠죠. 저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화를 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욕구를 듣고 그것을 삶의 좋은 자원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화를 돌보고 해결하고 싶다면 이 분노 뒤에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내가 분노에 휩싸인 상태에서 내 마음을 정말 면밀하게 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얼마나 잘 되는가가 이 비폭력 대화가 정말 진정으로 체득됐는지 그 판가름이 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비폭력 대화를 몸이 하는 연습, 운동처럼 신체적인 활동, 학습에 비유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로 이해된다고 바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보기보다 너그럽고 환히 보기를 바래요. 엄격하게 보지 않고 화의 순간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 뒤에 내가 즉각적으로 감정적 분노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나의 것이고 저 사람의 원인이 아니고 그 진원지는 나의 욕구에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나의 숨으로 좀 돌아올 수 있죠. 그리고 내 숨이 좀 평화로워지기를 기다려줄 수 있을 거예요. 이 분노라는 즉각적인 감정,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만든 신체적인 반응들을 좀 허락하면서 그런데 모든 감정은 15초면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스토리를 연결시키지 않은 감정적 분노는 15초면 정점을 찍고 내려와요. 그걸 그냥 목격해 주는 거예요. 심장이 얼마나 벌떡거리는지, 얼굴이 얼마나 상기됐는지. 그리고 서서히 내 숨을 회복하면서 내 어떤 욕구가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건가, 어떤 욕구가 지금 이 순간 아파하고 자기를 봐달라고 하고 있나, 이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논리로 설득하는 일과는 달라서 몸이 하는 학습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오래 두고 그쪽 근육과 회로가 생길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해주는 거죠. 저는 비폭력 대화를 배우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수업 시간에는 잘 알아들었는데 가면 잘 안 돼요. 왜 배웠는데 못할까요? 우리가 너무 인지적으로 이해가 되면 뭔가 문제가 풀려나가는 일들에만 과다 훈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와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전거의 비유를 제가 쓰기를 좋아하는데 선생님 자전거 잘 타세요? 그냥 어느 정도? 평범한 데서 두 손 놓고 탈 정도는. 와, 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타실 수 없었을 그쵸, 거예요. 예. 넘어지고. 예. 처음엔 누가 잡아줘야 했고, 폼나게 봤더니 그 어떤 형이 두 손을 놓고 평지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저렇게 하고 싶다. 바로 되지 않죠. 원리를 알아도. 시간이 필요하고, 넘어지는 것을 허락해야 되고, 예, 근데 우리는 몸이 하는 학습은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수없이 반복을 통해서 나의 근육과 세포들이 매번 조금 다른 그 길을 밟으며 균형을 갖는 법들을 익혀나가죠. 그리고 그 균형 감각과 근력이 생기죠. 이 폭력 대화는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비폭력 대화는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비폭력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착해져야 하나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착해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본성과 내 욕구와 내 느낌을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욕구로 돌아오다 보니 어느새 평화로워져 있을 수는 있지만 착하려고 애쓸 필요도, 억지로 평화로워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내면의 평화를 찾고 나의 지혜가 이렇게 발현된 상태에서 또 그 당사자와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면 그때서야 소통이 가능한 때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또 인정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상대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그때도 뭐 일일비하지 않고 줄곧 나의 느낌을 보고 뭐 관찰을 보고 이런 작업. 나에게 중요한 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를 달리할 때 관계가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중요한 걸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변하는 이유가 상대를 이렇게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지는 않아야 덜 괴로우실 거예요. 그럼 다음 주제로 감사에 대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온전하게 그저 감사하는 것, 또 그걸 잘 표현하는 것, 이게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은데요. 폭력 대화에서는 감사가 삶에 이미 일어난 축하를 더 꽃피우는,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어요. 당연하다고 믿어지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보이는 순간 거기 이미 있던 것들이 막 반짝거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작고 사소한 것들을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걸 나눌 수 있으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빛깔이나 온도나 원래 있던 아름다움이 좀 꽃 피우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감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감사와 조금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많은 순간 하는 칭찬들도 감사로 좀 전환하는 연습을 해요. 칭찬에는 평가가 들어있죠. 사람에 대한. 그런데 비폭력 대화에서 하는 감사에는 당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대신 당신의 말과 행동이 나한테 어떻게 와서 잘 쓰였는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조차 너는 배려심이 깊어, 넌 참 친절해, 고마워가 아니라 상대가 한 것은 말과 행동, 관찰로 멈추는 거예요. 내가 문 열고 들어왔을 때 환히 웃어준 거, 내 가방을 들어준 거, 내가 감기 걸렸던 날 괜찮은지 물어본 거. 평가가 없죠. 근데 그 말이 와서 나한테 어떻게 쓰였는지, 내 어떤 욕구가 충족됐고 그때 내 마음이 어떤 온도였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얼마나 든든했는지, 신이 났는지, 힘이 났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럼 평가받는 불편함을 배제하면서도 나의 작은 행동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기여가 됐구나. 어마어마하게 잘 쓰인 거야. 이 사람이 또 다른 욕구와 연결이 돼요. 이걸 주고받을 때 그게 점점 더 행복해져요. 삶을 축하하고 애도하면서 살아가는 건 우리가 삶을 누리고 맛보는 아주 중요한 여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는 축하할 일은 당연히 여기거나 애도할 일은 불편하니까 거세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감사는 축하를 나누는 멋진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떤 평가가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적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예로 드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요. 뭘 저를 도와주셨어요. 어쩜 이렇게 친절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요. 많이 쓰는 말 이거. 근데 저한테 거절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나중에. 좋은 말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늘이 있어요. 우리 평가에 대한 얘기, 평가, 특히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그것이 칭찬일 때조차 우리한테 굴레가 된다. 내가 삶의 자유로운 탐험을 해가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찾아가는데 방해로 작동한다고 얘기를 나눴었죠. 그러니까 그런 칭찬보다는 나의 지금 느낌을 솔직히 네. 표현하는 거. 예. 당신이 그걸 들어줘서 전 되게 몸이 편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식의 나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더 집중한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어떤지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근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좀 잡아요. 뭐 잘난 척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두려움들이죠. 두려움들을 넘어서 진솔하게 지금 그 감사를 듣고 내 가슴이 어떻게 뛰는지, 어떻게 따뜻해져 오는지, 그 얘기가 다시 나한테 어떻게 선물이 되는지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다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이렇게 반응해야 하겠지가 살아요. 이 목소리들과 관계가 좀 다시 맺어지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막 어떤 칭찬을 들을 때나 이럴 때 뭐 별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관성적으로 답할 때도 있고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할 때도 있죠. 좀 겸손의 표현이라고 또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말 들으니까 저도 기분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솔직한 걸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생님께서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비폭력 대화를 공부하고 나누면서 제가 스스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저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또 함께 넓어지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나 자신과 좀 더 너그러운 관계 맺기를 바라시거나 어떤 관계 안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비폭력 대화는 분명히 좋은 한 가지 도구가 되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 대신 나를 잘 이해하는 데 먼저 쓰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비폭력 대화조차도 그냥 오늘도 한다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세수하듯이 매일 양치하듯이. 그래서 목표가 이걸 잘 배워서 도달할 어떤 높은 경지가 아니라 그냥 오늘도 이것과 함께 연습하고 닦아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목적지인 것. 그래서 결과에서 과정으로, 해결에서 연결로 돌아오는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알겠습니다. 몸으로. 예. 네. 저도 연습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